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니까 우리는 탐욕을 느껴야 되지 않나. 좀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섹터들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건설 섹터에서 네. DLENC. 네. 아이고, 이거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지마저도, 네. 무너졌죠. 굉장히,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성장된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55,000원이 무너져서, 지금은 41,350원까지 있어서, 이렇게 지지가 무너지고도, 또 힘없이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은 최소한 3달 이상 옆으로 횡보한 뒤에 진입을 하고, 그때도 그냥 진입하면 안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거를 확인하고 진입해야 위험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건설은요? 이게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오다가 신정보 들어오면서 약간 기대감이 있어서 네. 올라왔다가 대통령 선거 때 올라왔다가 그렇죠.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월봉을 봐도 이게 이제 한번 내려오면 3만 원까지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은요. 그 3만 원 찍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네. 이 현대건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우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도 많이 올랐죠. 2,200원 하던 게 거의 4배 올랐다가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한번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5,000원대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설주 요 회사 특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최소한 이 4,000원 정도 3,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GS건설은요? 네, GS건설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요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려오면은 이 2만 원 5천 원대까지 내려오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도 2만 5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더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오프닝 섹터에서 항공주,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도 굉장히 리오프닝 관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하방은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월봉을 보면 35,000원을 못 넘고 있죠. 근데 이게 한번 또 지지가 무너지면 2만 원, 15,000원까지 내려가는 또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가 붕괴될 듯 말 듯한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굳이 신규 매수한다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이거는 조금 더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까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은 이게 이제 15,000원까지 가까이 가면 2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기운이 나면 25,000원까지 이렇게 가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주식이죠. 이게 월봉을 봐도 그렇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렇게 썩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15,000원 내려갔다가 3만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나항공은 내려올 만큼 지금 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항공과 진에어입니다. 네, 제주항공도 보면 마찬가지죠. 이게 월봉을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000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와중이라서 이것도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네. 신규 매수 하려면은 기다려야지 되겠다. 그리고 우에 너무 매물이 많다. 그래서 조금 14,000원 이하로 빠질 때까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다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에어는요? 네, 진에어도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슈 때문에 결국은 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네요. 네, 거래량이 터졌지만 이 거래량이 이 빨간 거래량이지만 실제로는 하락 거래량입니다. 네. 그래서 2,600만 주를 누가 던진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식 관련해서 무슨 막교환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15,000원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진에어도 굉장히 위태롭고 만약에 무너지면 이게 10,000원 이하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속 고점을 낮춰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레저 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호텔 신라. 호텔 신라 이런 거가 이제 갈 만한데 못 가고 계속 밴드 안에서 놀죠. 그래서 이게 7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워낙 회사의 그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7만 원 때부터 조금만 더 내려오면 7만 원이죠. 그러니까는 7만 원 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해서 매수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은? 네. 롯데 관광개발도 이게 지지가 무너져서 이미 10,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10,000원까지 내려온 후에 다시 들어가는 게 그나마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파라다이스요. 네, 파라다이스는 13,000원에서 18,000원, 9,000원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왔다 갔다 지금 한 2년 사이를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월봉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익성이 회전성이 떨어진다. 한번 사면 오래 가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우상향이라기보다 우하향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너무 회전성이 떨어지는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KL. 네,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GKL도 너무나 회전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주식 사서 남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격 변동이 없이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일정한 밴드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계속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원랜드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도 너무 이런 빠찡꼬라 그러죠. 게임 뭐 이런 거 하는 주식들이 요새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답보 상태예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회전성이 너무 떨어져서 가급적 가격과 관계없이 안 들어가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행 쪽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네. 모두투어. 네, 이게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보면 리오프닝 관련으로 각광을 받다가 다시 그 주동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 35,000원대로 떨어질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잘못해서 여기에 들어갔다가는 한 4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 또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지가 붕괴됐고 지금 12,500원이나 10,000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 지지가 무너진 종목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금력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네, CJ제일제당이 이것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35만 원대에서 45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수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5년대의 가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못하다가 10년 뒤에도 이게 한 40만 원밖에 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무겁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롯데지주. 롯데지주는 이제 이게 약간 성격이 틀리죠. 여기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12만 원 하던 게 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히 좀 해볼 만하다. 네.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가기 시작하면 4만 5천 원을 돌파할 기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뚜기요. 오뚜기도 너무나 가격 변동이 없다. 이렇게 계속 2년을 요 바운드에서 들어에서 놀고 지금 월봉을 보면 10만 원 하던 게 무려 140만 원까지 14배 올라갔다가 하향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종목은 가급적 피하고 너무 가격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심은.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월봉을 보면 지금 10년째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2012년에도 20만 원 좀 넘었었는데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3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2013년 가격보다도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했다고 해도 지금 본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은 암만 중장기 투자가 좋아도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작가님도 내가 1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10년 뒤에도 중장기 투자했는데 10만 원. 네. 그러면 그런 종목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네, 다음 이제 동서입니다. 예, 음식료 관련주가 되게 네.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4만 5천 원 찍고 내려오는 와중에 있어서 이런 거래량도 없고 가격 변동도 별로 없고 또 더군다나 하향 추세인 이런 종목은 가급적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자, 오리온. 네, 오리온은 이제 보면 완전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약간 턴어라운드 된 기세가 보이죠. 근데 정할 게 없으면 이런 종목이 차라리 낫다. 바닥을 찍고 다시 우상향인 종목이라서 이거는 가면 한 12만 원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25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험난한 4월, 5월, 6월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18만 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조금 낮고 중장기적으로 또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바운드에서 놀고 여기가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맨날. 그래서 회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회전성이 떨어진 거는 1년에 10% 수익 내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할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백화점 편의점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이 월봉을 보면 완전히 하향 추세죠. 네. 그래서 그 화려했던 영화 2010년에 그거는 좀 멀리 하고 반토막이 났다. 이때 중장기적으로 산 사람들은 액면가도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회전성도 떨어지고 우하향인 종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이제 아까와 그 롯데칠성과 비슷하게 바닥을 찍고 너무 많이 내려왔죠. 45만 원 하던 게 그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4분의 1, 5분의 1 토막 났는데 요거는 다시 그 만약에 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기 때문에 11만 원을 돌파하면 13만 원까지 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세계는요. 네, 신세계도 이게 굉장히 무겁고 가격 변동이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장기적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2012년도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10년 전 가격이 똑같으니까 이런 종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1만 원 하다가 20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이 월봉을 보면 2012년도 가격보다도 훨씬 아래다. 네. 이걸 만약에 이때 중장기 투자했으면 네. 지금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완전히 월봉마저도 우하향인 이런 종목은 네.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이제 월봉을 보면 나름 바닥을 딛고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 10% 남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1년에 10% 남기기도 쉽지 않은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야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자, GS 리테일. 네, GS 리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월봉을 보면 네. 2015년에 69,000원 하다가 완전히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만 원대까지 가야 우하향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 시대 때 저점까지 내려왔지만 아직도 내려온 것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월봉마저도 진짜 우하향인 이런 종목은 우리가 암만 많이 내려왔어도 네.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류 FNF입니다. 네, FNF.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된 지가 268일밖에 안 됐죠. 근데 이게 고점 찍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횡보 중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의류 종목이라서 그런지 무겁습니다. 그리고 10% 이익, 1년에 10% 이익 남기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이라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다뤄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은 이제 나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지만 안정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수익성이 떨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네. 제 생각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야 되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힐라홀딩스입니다. 네, 휠라홀딩스는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하향의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2만 원대를 향해서 네.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봉만 보면 굉장히 바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2만 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지지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자님과 이제 폭락장에서도 이제 오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좀 오를 것 같은 주식 20개, 코스피 시가총액 30개, 코스닥 시가총액 30개, 그 다음에 기타 건설, 뭐 음식료, 주요 섹터들 이제 점검해서 네네. 총 약 한 100개가 넘는 종목을 이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만약 종잣돈 5천만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고 그 분산, 분할, 분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개의 종목을 로 나눠서 하고 그것도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그 4번에 나눠서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 떨어지면 또 사고 20% 떨어지면 또 사고 30% 떨어지면 사서 이렇게 4번에 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천만 원이다. 그럼 제가 모두 40번을 살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걸 나누면 한 번 살 때 125만 원씩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제가 산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롯데지주, 롯데지주가 이제 꾸준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차적으로 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훈환아텍 동훈환아텍은 이제 6,000원, 7,000원 하는 주식이지만 이때 커다란 그 장대 양봉이 500만 주나 들어왔고 그 5월, 6월에도 안 무너졌으면서 오늘 일정 구간을 돌파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돌파를 한 이런 종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규 상장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노을이라는 종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노을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굉장히 바닥이 6,000원인데 지금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8,000원이기 때문에 뭐 1.5배나 2배 오른 거가 아니고 또 최고가가 11,3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00원 이상은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세력이 이 돈이 들어온 그런 그 종목을 네. 골라서 이렇게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님께서 이제 10개 종목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3개 정도 네네. 괜찮아 보이는 거 이제 오픈해 주셨는데 네네. 저자님께서 만약에 지금의 이 시대에 네. 오늘에 네. 20대로 돌아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좀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네. 우리 그 김작가 TV의 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 평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젊었을 때 네. 돈을 불리는 능력을 안 키운 겁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네. 이게 젊었을 때 돈을 불리는 능력을 안 키우고, 안주한 거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조금 받아갖고, 사는 거에 안주를 했는데, 저는 그냥 직장 열심히만 다니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다니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아껴 쓰고, 그래서 모으기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커다란 착각이고, 실수였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결과적으로 퇴직할 때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게 뭐 회사 탓도 아니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제 잘못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그 열심히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연봉이다. 그러면 실제로 집에 갖고 오는 돈은 7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1,0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못 먹고 못 쓰고 애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해서 해봐야 1,000만 원 모으거든요. 모아서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네네. 그렇게 모으면은 이제 1년에 1,000만 원 모으면 10년 모으면은 네. 1억밖에 안 되죠. 40년 모아봐야 4억입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불리는 능력이 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다. 그럼 모으지를 않고 종잣돈이 1억이 있다. 그럼 모으지 않아도 제가 매년 10% 불리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40년 뒤에는 무려 45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년 20% 이상 불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무려 40년 뒤에는 1,469억이 되고요. 이걸 30%씩 불린다. 이러면은 무려 3조 6천억이 됩니다. 저금 안 해도 되죠. 안 모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능력을 키워야지 자본주의의 이 사회를 살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젊었을 때 너무 직장 생활에 안주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진짜 다 해결할 줄 아는 편협된 그런 좁은 사고에서 살았는데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는 안 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6월 말이라서 네네.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할 변수만 좀 한번 찝어주신다면. 변수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언제 귀환하느냐, 그거를 제일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좀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그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한 횟수가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올해는 뭐 미국도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반기에는 역사적인 그것만 놓고 볼 때는 반드시 반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의 저자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혹시나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도 대폭락을 하고 약세장에 들어갔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지금 강세론자들은 다 사라지고 비관론자들만 득세하면서 뭐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할 때 뭐 2천도 깨지느니 그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금융위기나 9.11 테러,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 벌써 전고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 반드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경제는 우상향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느낄 때 공포를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니까 우리는 탐욕을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물려 있는 분들은 버티고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꿈과 희망을 갖고 하시면은 주식시장은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말씀하시기를 그 100년 후에 다우 지수가 100만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상향하거든요. 지구상에서 이 돈 벌려고 애쓰는 존재는 인간하고 인간이 만든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는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우상향하니까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이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자님과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을 진단했는데요. 저자님의 종목 진단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투자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저는 저자 김정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 부익남입니다. 재테크 시대라 불리지만 막상 주식, 부동산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시대죠.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기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에 김 작가 부일남의 첫 번째 머니 토크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테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역시 주식과 부동산이죠. 김 작가님, 주식 투자 편에서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요즘 주식 투자하기 힘드시죠? 코스피 3000이 깨진 순간부터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마다 주식을 담았더니 어느새 2600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1년 내리 장이 빠지면서 지친 투자 심리와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싼 건 맞지만 이제는 더 살 현금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투자 전문가들을 섭외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에세플릿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 성장주 투자로 수백억 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신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 단기 매매로 수백억 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신 보컬 김영준님, 그 어디에서도 직접 뵐 수 없는 이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주식은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질문들을 최고의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이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만큼 부동산 시장도 요즘 너무 혼란스럽죠. 부일남님, 부동산 투자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요즘 부동산 투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에 거래량도 줄어들었지만 강남구 같은 일부 지역은 신고가를 찍고 있고 경제 전문가분들은 부동산 시장 하락을 전망하지만 투자 전문가분들은 부동산 시장 상승을 말하고 있는 하락과 상승이 동시에 전망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주택자, 1주택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을 섭외했습니다. 6년 내리 집값 전망을 맞춘 부동산 투자계의 나침반 이상우 대표님, 윤석열 정부 때 수혜를 받을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 알려주실 빠숑 김학렬 부장님, 지금 당장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저 부익남이 여러분들께 혼란한 시기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한 번의 투자가 내 인생의 많은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단순히 유튜브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직접 듣고 그분들에게 직접 내 고민을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집을 산다면 어느 지역의 집을 사야 하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결정에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김 작가님 총 몇 명이 참석하는 행사인가요?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딱 800명의 시청자분들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800명. 네. 자, 그럼 불란님, 이 행사 언제 어디서 하는 거죠? 7월 10일 일요일이죠.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식 투자 강연이 진행되고요.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부동산 투자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작가님, 머니 토크쇼 이거 유료 행사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좋은 장소와 연사진, 콘텐츠들로 준비하다 보니까 무료가 아닌 유료로 행사가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금액은 신청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머니 토크쇼는 행사가 끝난 후에 김 작가 TV, 부익남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나요? 그날 강연은 유튜브로 업로드되지 않고요. 오로지 그날 머니 토크쇼 현장에 오신 800명의 청중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불란님, 요즘에 재테크 강연들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강연들과 다른 뭔가 추가로 좀 준비된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강연들은 일방적인 강연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토크쇼 형식을 좀 도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한 재테크 문제, 질문들을 현장에서 직접 묻고 바로 답을 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연사별로 강연 시간 30분 외에 토크쇼 40분의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연사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연사분들의 사인 도서 증정도 있으니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말로 김작가 TV 불남이죠. 아, 이게 사실 이거 어디가 더 빨리 매진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가 더 빨리 매진이 될지 예측을 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믿겠습니다. 저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2022년 김작가 불남의 첫 번째 머니 토크쇼 7월 10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올까요? 벌써 강연장 결제했는데 오시겠죠? 네.